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뭐 소리 잘 안 들리거나 하는 그런 이슈 있으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원래 예정되었던 수업 순서와 좀 다르게 커버레터 리스폰스 레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강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기초약 논문 작성법이고 다음번에는 앱스트랙트 앤 타이틀에서 쭉 나가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논문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8회차 때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커버레터 리스폰스 레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 기초 의학 논문 작성법과 초록 타이틀을 같이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드노트와 파워포인트 내용들도 이제 한 줄씩 당겨졌는데요. 네, 이런 구성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네, 편지 두 장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좀 이제 제목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처음에 준비하고 처음 투고하고 그게 에디터럴 리뷰와 피어 리뷰를 지나서 리비전과 이제 또 다른 피어 리뷰를 거쳐서 마지막에 억셉까지 가기에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처음은 관문은 이제 에디토리얼 리뷰고 이걸 통과하면 피어 리뷰한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비전 한 다음에 그 리비전 한 내용들이 피어 리뷰어들한테 이제 잘 받아들여진지 그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널 디시전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요즘 뭐 손으로 쓰는 편지 같은 거 특히나 잘 안 쓰는 시대죠. 그런데 편지 같은 매체를 우리가 잘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게재라는 것이 편지로 시작해서 편지로 끝난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커버레터로 시작해서 리스폰스 레터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 에디토리얼 리젝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그 저널의 스코프와 논문이 잘 맞나, 그리고 주제가 충분히 중요한가, 결과의 임팩트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연구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커버레터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피어 리뷰어 리젝션 같은 경우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요, 스터디 디자인과 메소드, 그리고 이제 각종 불일치하는 면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확히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이제 피어 리뷰어들이 우리의 논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리젝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버레터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다른 분 거 가져온 거라서 이제 그냥 이렇게 약간 스크램블 해놨는데요. 대충 보면은 이제 수신자가 나오고, 수신자는 에디터인 치프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고 논문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그라운드와 메소드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키 리절트 디스커션, 각종 확인 사항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논문 소개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연구가 윤리적으로 잘 진행되었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면은요,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거 초록이랑 비슷하네. 이거 바쁘니까 이제 초록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초록이랑 물론 내용이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은 정말 이제 하지 마셔야 돼요. 커버레터는 인터뷰 같은 겁니다. 에디터인 치프가 면접관의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커버레터를 읽기 전에 에디터인 치프는 이 자기네 시스템에 올라온 우리 연구를 채택해야지 될 이유나 동기 전혀 없겠죠. 왜냐면은 굳이 내 커버레터 열어보기 전에도 오전 내내 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서 날라온 아주 간절한 커버레터들을 검토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저널의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실어달라고 하는 놈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말 내고 싶어하는 저널들은 특히나 그렇죠. 그 모두가 우리 연구는 노블하다, 그리고 우리 연구는 아주 중요한 파인딩이라고 어필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디 한국에서 나온 이제 논문을 받았는데 커버레터에 아주 쿨하게 연구 소개만 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연구했다라고만 말하고, 아니면은 초록 내용을 너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게 티가 나요. 이런 걸 읽으면 당연히 이제 이미지가 좋을 수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버레터는 인터뷰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데이터로만 승부한다기보다는 네, 이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 에디터인 치프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내용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연구가 채우는 기존 지식상의 갭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거를 쿨하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셀 하셔야 돼요. 정말 설득력 있게 셀 하셔야 되고요. 우리 연구가 채우고자 하는 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당신 저널에 적합한지,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은
그 저널에서 나온 기존 논문과 이제 같은 맥락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잘 반박한 논문이다 이런 것도 흥미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독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다라는 것도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종 내지 분량의 인터뷰를 생각하시고 에디터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이 듣고 싶어한다는 그들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요.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so what?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가 제일 궁금하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내가 굳이 리뷰어들을 찾아내 가지고 검토를 부탁하면 가치가 있을까? 이런 느낌들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커버레터에서 거절되는 경우, 그러니까 에디토리얼 리젝션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이렇습니다. 저널의 스코프와 맞지 않거나 주제의 중요성, 노블에 적은 거이겠죠. 예를 들어서 연구 주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인데 이걸 우리가 아메리칸 저널 오브 서저리에 투고한다. 이런 맞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바로 리젝션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스코프 안 맞는 것 말고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19의 전파를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클리니컬 저널인 NEJM이나 자마에 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거를 기초 저널인 네이처에 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각 저널에서 어떤 스코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방식의 연구를 좋아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좀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은요, 각 저널의 스코프와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네, 이제 자세한 팁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의 중요성과 노벨티의 적음 이거는요. 예를 들어 연구 주제가 무증상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19로 전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예요. 이게 이제 2020년 초반에는 되게 중요했겠죠. 우리가 이거 몰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연구했지만 노벨티는 적죠. 노벨티는 적은데 그래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결과 아니면 방법론의 장점이 있다면 그걸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역학적 근거만 있었지만 우리는 바이러스 배양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어느 기간 동안 전파력이 높은지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런 식으로 노블티는 떨어지긴 하지만 결과가 아주 탄탄하고 예전에 몰랐던 것을 우리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를 채워주는 연구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필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에 결과 임팩트가 작아요. 예를 들어서 스태티스컬 시그니피컨스가 너무 이제 걸쳐 있다든지 우리가 보통 쓰게 되는 0.05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바라는 이제 아웃컴이 이제 좋아졌는데 너무 적게 좋아진 거예요. 서바이벌이 20%에서 뭐 21%, 22%로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에 많은 수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은 나왔지만 이게 과연 임상적 유의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에는요. 후속 연구에서 뒤집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널들이 꺼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단순 해석하자면은 이제 100번 중에 5번 정도는 우연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서바이벌 같은 그런 이제 아웃컴이 이제 늘어났지만 많이 안 늘어났으면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좀 적게 가질 수도 있고 사이테이션을 적게 하게 되겠죠. 그럼 저널 입장에서도 좋지 않죠. 이럴 때는요, 극복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연구 주제의 노벨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 봤던 거지 우리는 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마지널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거 임프루브먼트지만 기존 연구에서 채우지 못했던 갭을 채운다. 그러니까 이 환자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 아웃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거를 잘 어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 리얼 라이프 임플리케이션을 잘 설명하는 것이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많이 노블하지 않다 하더라도 프랙티스에서 이 결과가 이제 이런 변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너무 앞서 나가진 않되 그래도 이제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결과도 미미해요. 주제도 노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연구 설계를 보완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픈 액세스 멀티 디스플리너 저널에 투고하신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들은요. 이제 저널들 우리가 보통은 저널에 투고하고 이제 논문이 이제 억셉되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돈 내는 건 없어요. 대신 그 저널을 읽는 사람들 돈을 내죠. 그래서 개인이 살 수도 있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기관에서 그러니까 서울 아산병원이 아산병원, 울산이면 울산의대에서 구독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저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디셔널 저널들은 읽는 사람들 돈을 내는 것인데 오픈 액세스 저널 그렇지 않아요. 오픈 액세스 저널들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도록 읽는 사람들 돈은 안 내고 대신 이거를 투권 저자가 돈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제 노벨티라든지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좀 뭐랄까 기준이 낮습니다. 그 대신
메소돌로지 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방법론인 적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이제 다른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잘 뽑아주는 것이 오픈 액세스 저널이고요. 멀티 디스플레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코프가 넓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주제에 대강만 걸쳐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저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엑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저널의 스코프 잘 파악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팁이 이거예요. 내가 투고하고 싶은 저널이 있으면은요, 그거를 구독해서 팔로우 하세요. 쉬운 방법은 이제 이메일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저널들은 일주일, 어떤 저널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우리 저널에 이제 이번 호에 뭐가 나왔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실제 잡지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서, 뭐 비자 카드 같은 걸로 돈을 내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뭐 연구실이든 아니면 우리 집으로 이제 배달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잘 읽어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그 저널에 관심을 가져 채워왔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채워오는 방식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만 좋아한다. 아니면은 우리는 퍼스트 인 휴먼 그런 이제 스터디를 좋아하고 할 수도 있고요. 메타나리시스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레어 케이스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최신 기술 접목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저널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만은 이런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거를 접목한 연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터디 디자인 면에서는 란셋 계열은 이제 메타아나리시스를 이제 좋아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애니제인 같은 경우에는 메타아나리시스보다는 ICT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저널 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거는요. 경험 많은 교수님의 촉이에요. 교수님들께서 야 이거는 이 주제와 이 정도 결과하면은 여긴 될 것 같아. 여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촉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제일 잘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특정 저널을 염두에 두고서 실험 분석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은요. 한번 논문 다 쓰신 다음에 레퍼런스 리스트에 가보세요. 레퍼런스 리스트에 가봤더니 특정 저널이 되게 자주 나오더라. 그러면은 자주 인용하게 된 저널에 투고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내 연구에 기반이 되는 연구들을 이미 많이 실어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투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내 연구 내용을 다른 과에 있는 학교 동기한테 뭐 설명하면 해보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듣는 사람의 이해도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궁금해하거나 막히는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전문가 관점은 사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랩미팅을 하든지 같은 과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고 다니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왜 비전문가의 관점 아는 게 중요할까? 실제로 그 에디터인 치프가 내 연구에 대해서 갖는 이해도 얼마나 될지 모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넓은 주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이 질병 양상 아니면은 뭐 이 단백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야에 있는 동기한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흥미 포인트 아니면 의문 포인트 있으면 그걸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좀 더 이제 강조하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문 가져온 내용이 있으면은요, 그 부분을 좀 약간 미리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커버레터에 쓰거나 아니면은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에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 팁2를 이제 가족한테 자랑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바쁘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아내 남편이 됐든 아니면 뭐 좀 장성한 아이가 있으면 아이한테 이제 해보시라고 했는데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관심이 없대요. 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 비전문가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른 과에는 동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잘 쓰라는 팁은 이제 사실 별거 없어요. 공들여 쓰시는 거예요. 이제 커버레터는 쓴 단계가 보통 제일 마지막입니다. 논문 메소드 리절트 쓰고 디스커션 인트로덕션 쓴 다음에 초록 다듬고 그 다음에 쓰게 된 게 커버레터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을 그냥 이제 갖다 붙이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인트로덕션이나. 하지만 커버레터가 그렇게 되면은요. 커버레터가 에디터가 보게 되는 유일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커버레터는 이제 그걸 보고 지나가서 우리 논문을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 흐름에 주의를 길어 쓰시고 매력 있게 쓰셔야 돼요.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을 할 것 같으면 군더더기 없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보통 매력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디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들여 쓰실 때 기본적인 질서 예의 갖추시는 것도 중요해요. 커버레터는 이제 분명한 틀이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 많지 않은데 통용된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 간에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면접 보러 갈 때 이제 복장 갖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면접 복장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머리 스타일부터 이제 액세서리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참 뭐가 답답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을 텐데 아니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똑같이 이런 것들은 하면 좋다, 이런 것도 하지 마라라고 이제 말하더라고요. 물론 인터뷰 분위기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복장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커버레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패러그래프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를 먼저 얘기하고 인사 소개, 백그라운드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그리고 각종 확인 사항들 말한 다음에 마침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복장처럼 한번 이제 볼까요? 기본 틀을. 우선은 길이는 한 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이내여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커버레터니까 한 페이지 맞추고 싶어가지고 엄청 이제 노력하시거든요. 뭐 자간 뭐 줄였다가 글자 크기 좀 줄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A4 용지에 딱 맞게 해봤자 미국 사람들은 이제 레터 용지라는 거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뽑아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어차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지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이내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교신 저자의 주소가 그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리뷰어들 그러니까 리스트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적어도 2페이지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100% 에디터 인 치프가 안 읽어요. 그건 너무 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용은 한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체는 우리가 뭐 굴림 같은 것이 아마 이제 워드 처음에 키면은 이제 기본인데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맑은 고딕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익숙한 폰트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타임스 뉴로만이 가장 널리 쓰는 것이고 아리알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린 건 타임스 뉴로만이고 12포인트 정도로 쓰세요. 이제 에디터인 치프들이 이제 나이 드셨으면 눈 잘 안 보시겠죠. 우리가 매뉴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페이스로 하지만 커버레터는 한 줄 간격, 싱글 스페이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락 들어가셔가지고 간격의 줄간격은 한 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들여쓰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들여쓰기거든요. 처음에 문단 시작할 때 탭해서 들어간 거 있죠. 이 인덴트를 안 하는 것이 커버레터의 그러니까 레터들의 이제 기본 양식입니다. 그리고 왼쪽 맞춤을 이제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들 중에서 이게 왼쪽 맞춤이에요. 왼쪽은 딱 맞고 오른쪽은 지금 삐죽삐죽하죠. 오른쪽 맞춤은 이제 반대고 양쪽 맞춤은 이렇게 이제 둘 다 미끈미끈한데 많이 하신 경우가 양쪽 맞춤이에요. 이게 뭔가 이뻐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커버레터든 아니면 매뉴스크립트든 양쪽 맞춤보다는 왼쪽 맞춤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글을 읽을 때 우리가 한 줄 한 줄 읽을 때 이렇게 미끈하게 되어 있으면은요. 내가 이 줄을 읽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줄이 여긴지 이것이 좀 헷갈려요. 심지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너무 긴 글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에 있는 이 삐죽삐죽한 것을 Q로 삼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쪽 맞추면 그게 안 되겠죠. 미끌미끌하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오른쪽 맞춤으로 쓰신 거. 이거는 굉장히 튀긴 튀지만 좋게 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 맞춤 하시는 게 좋고요. 가독성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단 간에는요. 한 줄을 띄어 쓰셔야 돼요. 이제 엔터를 치셔가지고 한 줄을 띄어 쓰셔야 되고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시면 되고요. 그 받는 사람은 항상 에디터인 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에디토리얼 보드. 확인 못할 시에는 이제 to whom email concern이라고 이제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dear editor in chief of nature라고 쓰시면 될 텐데요. 그래도 분명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세요, 사실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분명 확인 가능하니까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에디터 인 치프는. 보통 한 명입니다. 에디터 인 치프는. 하지만 2명 이상 경우도 요즘 가끔 있거든요. 그때는 그들 모두한테 쓰셔야 돼요. 이제 뭐 2명일 것 같으면은요. 디어 닥터 아인슈타인 앤 닥터 뉴턴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디어 닥터스 아인슈타인 앤 뉴턴이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게 이거예요. 그건 닥터 아인슈타인 앤 닥터 뉴턴. 그래서 커버레터 왼쪽 위에 이렇게 가장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이제 디그리, 에디터 인 치프 그리고 저널 이름은 이제 이테레체로. 날짜를 쓰시게 되는데 날짜는 여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디어 닥터 아인슈타인 하면서 시작하시면 될 텐데요. 이때는요 한 줄씩 띄어쓰면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영국 저널도 우리가 낼 때가 있겠죠. 란셋이든 BMJ 계열이든 아니면 브리티시 저널 오브 뭐뭐뭐 이런 아니면은 네이처 계열도 영국 저널이죠.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 차이가 뭐냐면은요. 닥터 같은 그런 디그리 다음에 점을 붙이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그 이름 뒤에 콜론을 쓰는 쉼표를 쓰느냐인데요. 미국식 영어에서는요. 이게 제일 맞아요. 디어 닥터 점 뉴튼 한 다음에 콜론 쓰시는 거. 쉼표도 가능은 해요. 근데 콜론이 좀 더 정중합니다. 그래서 네, 둘 다 가능하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콜론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닥터 뒤에는 피리드 점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대신 영국식 영어에서는요. 디어 닥터 한 다음에 점을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뒤에는 쉼표만 써야 돼요. 이렇게 콜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사실은 이제 영국 사람들 볼 때는 좀 거슬리는 것이고 이건 역시 거슬립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인사 소개를 하게 되죠. 여기는 날짜 먼저 쓰죠. 날짜 먼저 쓰고 그 사람의 이제 이름, 디그리, 에디션 치프 그리고 뉴잉글랜드 저널을 메디슨을 썼고요. 디닥터 루빈 한 다음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논문의 제목 이제 우리 제목 그러니까 I am pleased to submit our manuscript entitled 하면서 이제 논문 제목을 말씀하시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누구누가 썼다라는 식으로 저자 리스트를 이제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필수는 아니고요. 굳이 에디터가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정보가 아니겠죠. 저자 리스트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안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뭘로써 고려받기 위해서 내는 것인지 이게 오리지널 리서치인지 케이스 리포트인지 아니면 뭐 브리프 커뮤니케이션인지 리뷰 페이퍼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이거를 고려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리지널 리서치로서 고려해 주세요라고 이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투고 전원면 꼭 확인하세요. 이게 한번 어떤 전원 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전원 내고 그렇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실 때 간혹 가다가 이 커버레터에 여기저기에서 저널 이름 안 바꾸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네, 두 번째 문단에는 백그라운드 메소드가 들어가는데요. 논문의 중요성과 실험 사역의 타당성을 알리시면 됩니다. 논문의 중요성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연구마다 달라요. 어떤 연구는 이게 한 문장만 있어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연구는 한 문단 이상 돼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두 문장만 있으시면 충분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필요한 만큼만 배경 지식 제공하세요. 제너럴한 저널들은 좀 더 기초적인 것부터 스페시픽한 저널들은 좀 더 상세한 것부터 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채워져야 되는 갭을 말씀하세요. 이제 기존 연구대로 맹점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러요러한 지금 병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른다. 딱 이렇게 두 문장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해당 갭을 채우고자 연구를 계획했는지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한두 문장이면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갭을 채우고자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였다. 아니면은 어떤 후양적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간단하게 환자 수 기간 통계 방식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연구의 강점으로서 좀 어필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자 수는 많은데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커버레터부터 그렇게 어필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아니면 환자 수 적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어필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는데 강점으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은요. 인트로덕션에 이제 비슷해지는데 네, 거기에 정수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네, 반드시 이 폼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쓰셔야 되겠죠. 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논문마다 다르고 참 실제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논문의 키파인딩 먼저 나열하세요. 이때는요. 논문의 키파인딩을 단순 비교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결과를 한번 기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룹 A had a higher survival rate than did group B 라고만 쓰시면은요. 이게 A랑 B가 차이가 있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두 가지 그룹이 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높긴 높겠죠. 얼마나 높았는가를 우리가 어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룹 A had a higher survival rate 45% than did group B 15% 이러면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딱 눈에 들어오겠죠. 이것보다.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숫자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로우 넘버보다는 해석 가능한 숫자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The death occurred in 30 patients in group A, group A, and 20 patients in group B. 이렇게 쓰시면은요, 그룹 A보가 이제 B보다 많이 죽긴 죽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퍼센트와 p-밸류가 없으면 사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death occurred in 30, 이거는 이제 55% patients in group A and 85% patients in group B.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눈이 가는 것은요, 로어 넘버가 아니라 이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커버레터에서는.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Death occurred in 55% of the patients in group A and 85% of the patients in group B. 한 다음에 p-value를 적어주시면은요.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적는 것보다 여기서는 사실은 유용하게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아 확실히 A보다 B에서 많이 죽었구나. 그리고 이건 유의했구나라는 걸 금방 이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른 이해와 가독성을 위해서 해석 가능한 숫자만 남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 디스커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그룹보다 B가 더 많이 죽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채운 제시한 갭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이게 가져올 수 있는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변화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이때 너무 단정적인 단어도 지향하시고 너무 약한 것도 안 좋습니다. 강약을 섞어 쓰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show나 indicate처럼 강한 표현이 있고 suggest, may처럼 약한 표현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강약, 양약으로 써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강강 쓰시면은요, our results show that smoking induces DNA damage in lung epithelial cells. 이렇게 쓰시면은요, 금방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터디 디자인이 약해요. 아니면 결과가 충분히 유의하지 않으면은요, 아, 이 저자들은 좀 오버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면서 안 좋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양약 같은 경우는요, our results suggest that smoking may induce DNA damage in lung epithelial cells. 이러면은요, 약간 김새가 되거든요. 굳이 이 뒤에 나오는 리저트가 궁금해지지가 않아요. 너무 약해 보이거든요. 이제 담배 피는 것이 DNA 데미지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였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한 연구를 일 거라는 의심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약이 제일 무난합니다. 이렇게 두 개 한번 섞어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연구가 왜 당신의 저널 그리고 그 독자들한테 관심 보여줄 것인지 제일 많이 쓰시는 문구가 이런 거예요. We believe that our findings are novel and will be of general interest to the readers of your journal. 이런 식의 이제 뭐 새로운 것이고 당신 저널의 독자들한테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말하니까 오히려 이게 힘을 잃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저는 엄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아래 자랐으며 이렇게 보면은요. 오히려 이거를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쓴 사람의 이 지원자의 얼굴이 흐려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 전에 수천 명이 이런 말 썼으니까요. 남들과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는요. 안 쓰는 게 잘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널의 에임과 스코프와 그리고 최근 동향을 언급하실 수 있으면 그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해당 연구 가져올 임팩트를 어필하시고요.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 있으면 그걸 더 어필하시고 특히나 이제 해당 분야 아니면 해당 저널에서 최근 나온 논문과 연관성 있으면 언급을 해보세요. 그 연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 아주 못 채운 게 있어서 왜 채웠다. 아니면은 그 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과학계에서 좋은 디스커션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의 연구가 좀 튈 수 있겠죠. 마지막에 잘 읽어 내려오다가 이 문구를 읽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좀 김샐 수 있습니다. 그래서 Our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is disease in young children who have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지난 연구들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은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다. 이런 말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약간 눈이 떠지면서 관심을 갖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Our results aptly complement the recently updated clinical guidelines and would therefore be useful as a reference in treating these patients.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들을 잘 이게 보완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각종 확인 스테이트먼트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기본 확인 사항들은 뭐냐면은요. 우리 지금 이 연구는 이 논문은 타 저널에서 리뷰 중이지 않다. 그리고 타 저널에 발표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된 초록이나 아니면 구형 발표가 있으면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컨퍼런스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이제 이 논문을 고려했어 가지고 큰 이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타 저널에 이제 이미 나온 적이 있다.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자들 모두가 이 논문 최종본을 읽었고 이 저널에 투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라는 말씀 쓰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자들 간의 그런 이제 다툼 아니면 이슈가 생겨가지고 저널에서는 열심히 이제 피어 리뷰도 보냈고 이제 에디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저자들 중에 한 명이 이거 논문 여기 내지 말자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빠꾸시키겠다. 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동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 쓰셔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저널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연구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뭐 특허가 있다든지 어디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 받은 적 있다든지 이런 거 말씀하셔야 되고요.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무조건 안 좋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있는데 그걸 어필 안 하셨다가 나중에 걸리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걸 기재하시고 없으면 없다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가 그 해당 윤리기관에 다 이제 허락을 받은 것이다, 이제 검토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 동물 연구 같은 경우는 ICUC, 사람 연구는 IRB 아니 뭐 이런 데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저널마다 요구사항이 상이해요. 그래서 어서 가이드라인 확인해 보시고요. 말이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이니까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어를 추천하거나 비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투고 시스템에 기재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에 커버레터에 리뷰어를 추천하거나 비추천해도 된다라고 이제 적혀 있으면 쓰시면 되겠죠. 이때는요. 3명에서 5명 정도 쓰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이름과 소속, 연락처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와 이제 너무 약간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리뷰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많은 경우에는 에디터들이 반영을 합니다. 뭐 항상 반영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적으시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간다기보다는요.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또 이제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천 비추천하시는 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감하실 때는 이제 짧은 감사만 쓰시고 끝맺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쓰는 문구 중 하나 이거예요. Please let me know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약간 재촉한 느낌이거든요. 당신 이제 편해지자마자 시간 나자마자 빨리 좀 이제 답장 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기보다는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sincerely 아니면 you're sincerely 이렇게 쓰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regards는 이제 별로예요. best regard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regard는 좀 별로고요. with warmest regards 이거는요. 이제 프로페셔널한 관계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뭐 yours truly 아니면 cheers도 이거는 이제 친구들끼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신조작 컨택 인포메이션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네, 전화번호 쓰시고 팩스는 뭐 요즘 안 쓰셔도 괜찮긴 한데 뭐 이제 있으시면 쓰시고요. 이메일 주소는요 가능하면 기관 이메일 쓰세요. 이렇게 지메일 주소 같은 네이버 그런 거 쓰시기보다는 가능하면 기관 이메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of your manuscript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sincerely 그 다음에는 원래는 이제 3칸 띄는 거거든요. 3칸 띄고 이제 교신저자 이름을 말하는 이유가 원래 여기 사인 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실제로 90년대까지만 했어도 여기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력해서 사인해서 그거를 이제 논문 위에 올려놓는 것이 이제 원래 관리였는데 요즘은 이제 이 일렉트로닉하게 하니까 굳이 사인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줄 뜨는 것이 맞는데 요즘 그러니까 그렇게 사인 안 넣으니까 한 줄만 뜨셔도 됩니다. 네, 추가 팁은 이제 첫인상이니까 아무래도 커버레터가 좋은 첫인상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비영어권 저자에 대한 편견을 뒤집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네, 꼼꼼히 체크하세요. 이제 뭐 줄간격이든 에디터 이름이든 오타 됐든지 간에 여기는 꼭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기존 논문이나 연구자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내용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앱스트랙트 인트로덕션은 그대로 베껴오지 마시고요. 중복된 게 많을 수 있겠지만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한 것을 보게 되면 좋은 인상 주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커버레터 참고 자료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U클래스에 저희 부서에서 만든 그 커버레터랑 리스폰스 레터의 템플릿을 올렸거든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스폰스 레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스폰스 레터는 이제 논문 투고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이제 파이널 디시전 억셉턴스 받기 바로 전이니까요. 바로 전의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텝입니다. 우리가 논문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요, 리뷰 받고 돌아오게 되면은 보통 에디터 코멘트와 리뷰어 코멘트로 나뉩니다. 그리고 리뷰어들의 코멘트는요, 보통 메이저와 마이너 나뉘게 되는데, 메이저 코멘트는 그 논문의 과학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주제 중요성도 가끔 들어갈 수도 있고, 메소드나 데이터 내용, 그리고 논리적 흐름과 결론 타당성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주제 중요성 사실 많이 안 다루긴 해요. 왜냐면은 이미 에디터가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리뷰한테 보냈다는 것이 중요하긴 하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이 뒤에 내용들에도 많이 다루겠죠. 마이너 코멘트들은요, 이제 보여지는 면들이에요. 뭐 오타, 문법적 오류, 각종 불일치한 게 있으면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인용 논문이 빠졌다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 레터를, 그러니까 그렇게 온 리뷰에 대해서 리스폰스 레터 작성하실 때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팁은 뭐냐면은요, 일단은 그날은 맛있는 저녁 먹어 나가세요. 우리가 다소 때일이지만 축하를 받으시면 그런 상황입니다. 에디터 리젝션과 리뷰어 리젝션 모두 통과한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답변을 한 데 있어가지고 뜸들인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뜸들인다는 건 영어로 percolate라고 그러는데, 밥도 이제 우리 뜸들이고, 영어로 percolate는 보통 이제 커피를 내릴 때 쓰는 말이에요. 이제 중간중간에 뜸을 들여가면서 천천히 내리는 거. 이거는 이제 시간을 둠으로써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리뷰의 부정적 코멘트가 많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비전 과정은요, 과학적 통계장이지 다투는 곳이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열심히 쓴 논문인데, 어디 뭐 얼굴도 모르는 두세 명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럼 이제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럼 기분 나쁜 만큼 우리가 좀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어쩌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답변도 이제 효과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뭔가 생각 많이 하시기보다는, 야 그래도 리뷰 왔네 라면서 일단은 때이른 축하를 위해서 저녁 먹어 나가세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코멘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으시고, 100%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줄이고 이해는 높이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팁은 뭐냐면은요, 이제 코멘트가 많이 왔을 거예요. 이제 이걸 카테고라이즈 하는 건데요. 아마 메이저 코멘트, 마이너 코멘트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눠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코멘트에 대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새로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분석해야 되는 것인지, 통계 돌려야 되는 것인지, 뭐 피규어를 바꿔야 된다, 디스커션 추가된다, 레퍼런스 추가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 말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영문 교정 받아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우리의 대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코멘트가 이제 이렇게 1, 2, 3, 4, 5, 6, 7, 8, 90이 있으면은요, 일단은 그거를 종류를 나눠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거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건 데이터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뷰어한테만 보여주면 되겠다, 메인에는 넣을 필요 없고 리뷰어한테만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실제로 서플리멘터리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논문에 추가되겠다라는 거겠죠. 이 두 가지는 영문 보면 되겠다 싶은 그런 것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리스폰스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시고, 이제 상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문의 중, 분석 중, 뭐 완료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동문서답하지 않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리스폰스 레터 교정 도와드리다 보면은요, 리뷰어의 질문과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동문서답인데 그렇게 쓰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레터의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담당 에디터한테 이제 우리가 수신자를 써야 되거든요. 커버 레터는 항상 이제 에디터인 치프한테 쓰지만요, 리스폰스 레터는 보통 그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논문을 담당한 그런 어소시에이트 에디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아마 리뷰 레터를 보낸 주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쓰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안 나와 있으면은 에디터인 치프한테 쓰시면 돼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우리 매뉴스크립트 아이디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시고요. 에디터 코멘트 있었으면 먼저 짧게라도 언급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에디터가 이거 논문 다 괜찮은데 좀 글씨 그 단어 수 좀 줄여라, 아니면은 이거를 풀 아티클에서 쇼트 리포트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컨클루전도 바꿔라 이렇게 말했으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세요. 이렇게 네가 말한 대로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먼저 어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리뷰어들의 코멘트에 대해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답변하였다. 그러니까 한 질문에 대해서 한 답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포인트 바이 포인트는. 그리고 본문에서 바뀐 내용들을 더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컬러 코딩 하였다. 하이라이트, 노란색이든 뭐 그런 거 하이라이트 하든지, 아니면은 색깔 폰트 컬러를 바꿨든지, 아니면은 워드에 있는 트랙 체인지 펑션을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코딩하셨는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역시 그 저희 부서에서 만든 리스폰스 레터 템플릿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뷰어 코멘트 하나하나를 이제 적으시면서 답변하시게 되겠죠. 그때 땡큐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리뷰어들은 돈도 안 받고서 우리 논문을 이제 읽고 이제 아주 중요한 코멘트 해준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고맙죠. 하지만 모든 코멘트에 땡큐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처음 답변할 때, 그러니까 리뷰어 1한테 처음 답변할 때, 리뷰어 2한테 처음 답변할 때, 그때는 꼭 땡큐로 하시고, 그 사람 코멘트 중에서 정말 신경 써서 해준 것들, 아니면 정말 도움되는 것들, 그런 아주 이제 진심 담아서 땡큐를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단순한 거예요. 폴리아이스가 무엇인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thank you for your valuable opinion, 고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앞서 썼던 이제 땡큐들까지 같이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냥 단순해가지고 여기 오타 있네요 이렇게 말한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고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기계적으로 쓴 거였구나,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였구나, 나한테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네 싶어가지고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면은요, 그냥 corrected,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리뷰어가 말한 대로 우리 바꿨습니다, 이제 디파인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독성 높이시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리스폰스 레터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 리뷰어의 코멘트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답변도 보여줘야 되고, 간혹 가다가 본문의 변경 내용들도 보여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레벨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좀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일단 그 사람 리뷰어의 코멘트를 가져오실 때는요, 이제 꾸밈없는 텍스트로 하시고 그냥 까만색 냅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답변을요 조금 밝은 색상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화살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색상이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있으면 좋아요. 이때 이제 당연히 폰트 색깔 노란색은 뭐 긍정적이지만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출력하면 안 보일 테니까 이제 쓰지 마시고, 빨간색은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아무도 안 쓰니까 쓰지 마시고요. 버건디가 그나마 빨간색보다 난데 그것보다 잘 안 쓰니까 블루 중에서 좀 약간 어두운 블루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문 변경 내용, 우리가 당신 말한 것에 따라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고쳤다,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당신 말한 걸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고쳤다 라면서 이제 이렇게 페이지와 라인 넘버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가져오는 거죠. 그냥 이제 그 우리가 고친 내용만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그 전후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말하는 건데, 이거는요 좀 구분되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코멘트와 답변과 구분되게 하려면은 일단 들여쓰기를 하세요. 전체 들여쓰기를 하시고 이테레치 하시면 또 좋습니다. 그러면서 쌍따옴표까지 하시게 되면은 정말 이 부분은 본문에서 가져온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경 부분에 밝은 색상 하시면 잘 보이겠죠.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물어봤을 때 yes, no부터 먼저 답변하는 거예요. 이제 맞다, 우리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바꿨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신 거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답변 시작할 때 배경 지식부터 설명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라는 거야를 찾으려면 한참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결국 뭐라는 건지,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가장 위에 쓰신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어한테 답변하실 때는요, completely, politely with evidence라고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요. 네, 완전히 답변하시고 예의 갖춰 답변하시고 근거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서 리뷰 코멘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디스커션 섹션이 클리어하지 않다. 이러면은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짜증나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답변. 그냥 클리어하게 바꿨습니다.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을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리뷰어가 갑이에요. 당연히 갑이 이런 거 보면 안 좋아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애매하다 하더라도 리뷰어한테는 우리가 그래서 뭐를 바꿨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뭘 추가 설명했는지 어떻게 편 바꿨는지 같은 것들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리뷰어가 제안한 변경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케이 하시고 그닥 도움 안 돼도 오케이 하세요. 근데 전혀 도움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 결론에 피해는 안 끼쳐요. 그래도 오케이 하시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실제로 논문과 내 결론에 피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 좀 잘못 알아들었든지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피해를 끼칠 것 같은 경우는요. 효과적으로 놓으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리뷰어는 완벽하지 않고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리뷰어들 코멘트에 모두 동의해야만 그가 통과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에디터의 의견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리뷰어가 이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리젝트 해야 된다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에디터가 그걸 따르지 않고 하지만 다른 리뷰어는 좋다고 했으니까 그냥 붙여야 되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리뷰어한테 이제 벌벌 떠실 필요 없고 실제로 이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코멘트 있으면 놓으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요. 근거를 들어가면 설명하시고 침착한 자세로 어필을 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반박하실 때 너무 이제 침착하지 못하신 경우도 봐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논문, 선생님들의 결론이니까 이제 영원히 펀맷에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게 안 좋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속가적 노를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당신 코멘트에 동의한다. 아니면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는 한다라는 것을 한번 어필을 해보세요. We agree with the reviewer that 뭐뭐뭐. However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거나 the referee 이것도 이제 똑같은 뜻이에요. The referee is right to point out that 뭐뭐뭐.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it is true that 뭐뭐뭐 but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퍼런스 하시고 이렇게 어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리뷰를 받아봤는데 리뷰어가 이제 우리 생각을 너무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처음 드는 생각은요. 이 사람 내 논문 제대로 읽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겠죠. 그 생각이 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뷰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뷰어가 신경 써가지고 너네들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저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싫다. 우리는 그거 맞지 않다 생각한다. 이건 유지하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요. 리뷰어 생각에도 이 사람들 내 코멘트 제대로 읽은 거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코멘트 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됐다는 것을 먼저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we agree that this is an important area that requires further research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제 with all due respect to the reviewer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게 옮겨지지 않는데 최대한 예의 갖추는 한에서 아니면은 이제 외람된 말이오나 약간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쓰시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공손한 말만 쓰는 것보다는요. however, nevertheless 이런 식으로 근거를 들어가면서 반박하시는 것이 훨씬 이제 효과적입니다. 리스폰스 레터 쓰실 때는요. 개인 감정은 지양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정말 리뷰어들이 우리 연구를 필요 이상 깎아내리거나 완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우리는 감정이 드러난 것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you 대신에 the reviewer라고 말씀하신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e disagree with your opinion 그러면은요. 리뷰어 귀에 들리는 말은요. 약간 반말이에요. 당신 생각과 다르다. 당신. 우리나라 말에서 당신이 되게 좀 안 좋게 쓸 때 많잖아요. 그렇게 들리거든요. you라고 그러면은요. 이거를 we disagree with the reviewer's opinion 그러면은요. 갑자기 약간 이게 존댓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리뷰어의 의견과 다릅니다. 하면서 이제 좀 공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리뷰어가 아니 하더라도 you보다는 더 리뷰어 선호하실 수도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너무 호의적이면은 이제 you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disagree 같은 그런 이제 부정적인 단어보다는요. counter argument 이건 되게 긍정적이죠.
왜냐면은 이제 디서거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요. 카운터 아규먼트는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디스커션이 이제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here is our counter argument to the reviewer's opinion 이러면요, 네, 이제 훨씬 듣기 좋은 걸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은요, 리뷰어들이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1번, 2번 리뷰어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답변을 여러 번 적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싫어가지고 당신 지금 이 질문 리뷰어 1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뷰어 1의 코멘트 2에다가 답변 달았으니까 거기 보세요. 이렇게 쓸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요즘 리뷰 시스템이 다 달라졌지만요. 그 리뷰어 시스템에 따라서 자신 코멘트에 대한 답변만 받아볼 수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답변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나는 이제 열심히 공들여가지고 코멘트를 적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것이니까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리뷰어 2나 3가 된 거는요. 뭘 잘해서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것이고 코멘트와 답변 이제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퍼스널라이즈 하시고 아니면 적어도 복사 붙여넣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리뷰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리뷰어가 그걸 못 보고서 뭐 추가해라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요구할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we already explained this in the main text.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적힌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별 뜻 없이 already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미 써놨는데 당신이 못 본 거다. 여기 당신 또 나왔죠, 당신. 그러니까 이게 already가 되게 좀 사람을 그러니까 민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현재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sue is described in the main text. 라인 어디 아니면 please refer to line 뭐뭐 for further description of this issue. 이렇게만 쓰시면은요. 사실은 이제 원래 적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임플라이 되면서도 사람이 이제 민망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 리스폰스 과학 피어 리뷰 과정은 이제 토의의 장이지 감정적인 싸움이 가는 곳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논문 평가하는 리뷰어들도 기분 나쁘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할지 그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안 그러는 것이 이제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위험에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디서는 see our response to reviewer 1 comment 2라고 해놓고 그 다음 코멘트에 대해서는 we already explained this in the main text 이렇게 되면은요 점점 기분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쓸 리 없지만 한번 제가 이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리뷰어원이 your study is meaningless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화가 나가지고 I do not agree with you that our study is meaningless 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아무데도 안 갑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업로드 할 때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한테는 자식과도 너무 같은 논문이니까 아쉽겠지만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투스텝으로 바꿔봅시다. 이제 일단은 주어 목적 객관화하기 그리고 부정적 어휘 피하기 논적 완화하기인데요. 나와 당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과 리뷰어의 코멘트가 싸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코멘트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the authors do not agree with the comments of the reviewer that our study is meaningless. 그러니까 당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감정이 없지만 당신의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반박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은 사람 대 사람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 좋고요. Do not agree.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정적 어휘보다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어휘로 나가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the authors would like to offer a counter argument to the reviewer's comment that our study lacks clinical significance. 아무리 리뷰어가 이게 미니네스라는 말을 썼다 하더라도요. 이걸 그대로 이제 옮겨오기보다는요. 그냥 완화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실은 이 정도 느낀 게 아니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느낀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어휘를 피하게 되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또 하면 안 되는 것들 좀 더 말씀드릴게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리스폰스 기간이 한 달 정도가 나왔는데 제출 기간을 그러니까 너무 금방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기한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보내버리면은 대충 했나 보다라는 인상 줄까봐 일부러 약간 좀 미루는 그런 경우도 제가 가끔 봤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않으면 좋습니다.
그 주어진 사용을 시간 다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예의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리뷰어들도 바쁜 사람들이니까 내 논문 기억하고 있을 때 리스폰스 하는 게 좋습니다. 빠르서 좋습니다. 데드라인 넘기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그 저널 시스템 상에서 문제 생기니까요. 하지만 보통 어느 정도 기한 연장은 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디터한테 미리 어필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이런 이유로 주어진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한두 주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보통 연장해 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저널 입장에서도 피어 리뷰까지 보내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에너지와 시간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주 늦어진 것 때문에 그거를 날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저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네, 기한 연장은 보통 되니까 항상 어필해 보세요. 네, 리스폰스 레터 추구는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코멘트들이 적절히 답변되었는지, 답변이 침착하고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버전이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영문 상태 괜찮은지 한번 이제 확인을 받으시고, 영문 교정 서비스 받으셨으면은요 교정 확인서를 동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폰스 레터를 잘 쓰는 방식은요. 우리가 피어 리뷰어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리뷰어 입장에서 그 코멘트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리스폰스 레터 받아본 게 어떤 기분인지, 잘 쓴 리스폰스 레터, 잘 못 쓴 레터 받아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디터와 일하는 게 이런 관계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출판해 본 적이 있는 저널이 있으면 한번 어필해 보세요. 그 편집국 어필해 보시고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자세로 비춰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편집국들은 항상 피어 리뷰어들을 이제 피어 리뷰어 풀을 늘리고자 항상 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본인이 피어 리뷰 돼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채팅창 네, 뭐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이효열 선생님께서 이제 희망하는 리뷰어, 희망하지 않는 리뷰어 기입하는 거 이제 궁금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디스커션에서 우리 연구의 차별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 한계점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리미테이션 얘기하는 거 기분 나빠할까봐 꺼려서 한 번도 기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언급했는데 혹시 그 기존 연구에 이제 저자한테 갈까봐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기존 연구의 이제 리미테이션을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빼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정도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그 많이 기분 나빠지 않고요.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피해달라는 리뷰어들을 적는 경우는요. 그거는 보통 이제 그 교신자자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학회 다니시면서 항상 부딪혔던 사람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이슈에 있어가지고 우리 팀이랑 너무 의견 다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이제 사람들만 기입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 한계점을 언급한 논문의 저자들을 이렇게 그 빼달라는 게 좋을까?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요. 애초에 디스커션이나 인트로덕션에서 한계점을 언급하실 때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이 연구는 이게 좋겠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는데요. 그 지난 연구는 약했다. 막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시기보다는요. 그 연구는 이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본인의 논문에도 그 한계점이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계점이 언급하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희망하는 리뷰어 같은 경우에도 적으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네,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계점 언급한 연구들의 저자들을 이제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현주 선생님이 네, 리뷰어는 보통 연락이 오던데요. 메이저 저널에 그러니까 메이저 저널한테 우리 리뷰어 시켜달라고 연락을 보낼 수 있나요? 네, 보내실 수 있어요. 보내실 수 있는데 그게 뭐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내가 이제 일저자로서 이제 논문 여러 개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저널들에서 연락을 해오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요즘은 특히나 그 갈수록 이제 펌메드에 올라오는 논문 개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해야 되는 논문 개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피어 리뷰어에 대한 필요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메이저 저널에 이렇게 연락한다고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곳들에다가 한번 다 쭉 돌려보세요. 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러이런 논문 냈었고, 그러니까 논문 냈다는 경험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한 번이라도. 나는 이제 뭐 이런 분야의 환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이제 스페셜티가 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이제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어필하시면은요, 그건 항상 좋은 자세를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교수님들 나중에는요 정말 부교수 정도 되시면은 한 달에 한 세네 개씩 그렇게 리뷰하시더라고요. 네다섯 개씩 하시고 그럼 되게 바쁜데 그만큼 또 이제 우리도 배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동 선생님이 이제 리뷰 시간 늘어날 경우에 리뷰 진행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영향 미칠까요? 네,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뭐 너무 막 3일마다 물어보죠 그러시면 안 되겠죠. 보통 경우에 어, 임상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피어 리뷰 들어간 이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요, 대부분 경우에는 뭐라고도 떠요. 서미션 시스템에. 이제 지금 뭐 언더 리뷰다, 뭐 이제 리뷰 받았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한 달 반은 좀 기다려 보세요. 아니면은 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물어보신다 해가지고 전혀 그게 이제 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그걸 받아보는 그러니까 그 코멘트 받게 되는 건 편집국이거든요. 담당 어소시에이트 에디터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편집국에서 받아보게 되고 혹시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체크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까다로운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고요. 물론 그때 보내실 때도 좀 이메일을 좀 정중한 쓰셔야 되겠죠. 그냥 가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좀 소극적이고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좀 짜증나고 화난 교수님들 쓰신 레터 보면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메일도 그렇고 아니면은 본인들은 그렇게 이게 무서운 말 이런 거 모르고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런 이메일 같은 거 교신하실 때 나중에 저희 부서에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사실 그 피어 리뷰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직 논문 안 내보신 분들보다 한 번 정도 내보신 분들이 되게 궁금하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말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뭐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더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지금 우리 수업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의학 이제 이게 아니라 의과학 전공이시라서요. 기초 논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초록과 타이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